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중개사업법과 중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국가 시험 중에 하나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2차 과목 중에 하나인 중개사법과 중개실무를 기반으로 공인중개사 합격에 대해서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담되겠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3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시험 자체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중개사법하고 중개실무 같은 경우는 되게 막연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목의 실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3가지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2차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물론 당연한 거겠죠. 합격을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는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형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인 것이고, 그리고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하는 이 과목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PPT에 좀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문제가 2차 시험 자체가 원래 한 과목씩 보고 쉬는 시간이 있고 또 한 과목을 보고 쉬는 시간이 있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작년부터 2과목을 같이 보고 그리고 나중에 한 과목을 보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1차 과목으로 2과목이 있고, 그리고 2차 과목으로, 2차 시험으로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동일한 날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오전에 진행이 되는데요. 100분 동안 실시가 되고,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민사특별법 이렇게 2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과목을 100분 동안 보기 때문에 한 과목당 5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의 가령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금 다른 과목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민법이라든지 다른 과목들은 모두 이제 법학에 대한 거라고 본다면,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학이라고 돼 있죠. 이건 약간 학문적인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80분의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을 주게 되고, 그리고 2차 시험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특이한 거는 2차 시험의 1, 2교시가 2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실무 이 3가지, 이게 이제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죠. 이거와 부동산 공법을 동시에 실시한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이후에 30분의 시간을 주게 되고, 그리고 50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시험이 실시되는 겁니다. 자, 이때 보게 되는 것은 부동산 공시법과 부동산 세법인데 이것은 하나의 과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결국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2차 과목 중에 1교시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요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지금 출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론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과거부터 어떠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왔는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토지 공개념 이런 얘기들 자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아마 전문직 중에 여러분들 감정평가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까지 물어보는 그런 과목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은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죠. 법학의 4분의 3이 민법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난공불락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법 자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쪽 후반부에 있는 법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에서는 이론적인 맥락들,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이론보다는 상당히 실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1차 시험, 2차 시험,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합격을 위한 공부는 1차건, 2차건 모두 전략적이어야 된다는 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 과목을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점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이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목차에서 보듯이 중개사 법령과 그리고 중개실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먼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이 우리 2차 과목 중에 그 1교시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스럽겠지만 공인중개사법 1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메인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법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서 제가 작년 문제를 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무려 30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작년에만. 자, 지금 알다시피 각 과목마다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만 30문제가 출제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이 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사법시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이후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법이라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를 변호사법하고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은 상당히 실무적인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 그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우리가 이것을 개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개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됐을 경우에 어떤 형식으로 그런 부분을 개설하는지, 그죠? 사업을 개설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리고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업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거 외에도 이 공인중개사 업무 중에 제일 대표적인 업무가 뭐죠? 중개 업무겠죠. 그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면 변호사법 같은 경우라든지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모두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를 넘어서는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됐다면 어떠한 직업윤리를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윤리적인 측면들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개를 했을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손해는 어떤 형식으로 배상해야 되는지, 자, 이런 부분 자체를 위주로 해가지고 무려 3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된 이후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지극히 실무적인 법이다 보니까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지극히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보던 새칭 그런 거를 리걸 마인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법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한번 다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과 아까 제가 중개실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법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이쪽도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 2차 과목 중에 1교시에 보게 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개사법과 그리고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외에 그리고 중개실무라고 하는 거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의 1조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이쪽이겠죠.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해서 신고하고, 그죠? 그리고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법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부동산 거래 등을 신고하는지, 자, 그런 신고에 대한 절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법에서 찾아서 공부하시고 정리해 두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허가죠.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이 법에서 주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 법은 작년 문제, 28회 작년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작년 문제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작년 앞에 중개사법에서 30문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 다 해서 35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죠. 자, 여긴 적지 않게 조그맣게 적어보겠습니다. 중개실무라고 하는 부분, 자, 중개실무에서 작년에 몇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작년에 중개실무는 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거는 생각보다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실무는 한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법에서 70% 그리고 실무에서 30%를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일반적으로는 한 10문항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작년엔 적게 출제가 됐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중개실무라는 건 뭘까요? 사실 중개실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봤었던 제가 이 전 페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일단 시험에 대한 것, 그리고 개설하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 또 이전하는 방법, 폐업하는 방법, 그리고 또 변호사 윤리와 마찬가지로 어떤 윤리적인 거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했죠. 그 다음에 중개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와 있는 이 중개 자체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중개실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A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A라고 할 때 B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제 오는 거죠. 저 집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중개실무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요구 자체를 받아주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이 사람한테 중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중개 실무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부분 자체에 어떤 형식으로 응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법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고, 절차는 무엇인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를 중개실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실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합쳐졌을 때 우리가 도합 40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막연합니다. 특히 법학이라고 하는 부분, 물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법학을 기반으로 중개실무라고 하는 좀 실무적인 것이 같이 가미되어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우리가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이라고 하는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한테 공부했을 때 훨씬 더 효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전략적인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공부해야 되는지입니다. 자,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이 why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왜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만약에 왜가 생기게 된다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중개사법과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인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에 기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 전략적이란 말 자체 제가 오늘 한 2번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너무나 시험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보죠.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같은 날 있잖아요. 근데 이 과목 자체가 어땠죠? 1차는 민법과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이 있었고 2차 과목이 또 3과목이 있었죠. 다 해서 5가지 과목을 평균을 내서 60점이 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차 과목은 과목대로 2과목에 평균 60점이 넘어야 되는 것이고 40점의 꽈락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2차 과목이라고 하는 것도 3과목의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꽈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요 3개의 과목 자체 제가 3가지 모두 다 적어봤는데 공인중개사법도 그렇고 부동산 공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모두 제일 좋은 방법은 60점씩 받으면 제일 좋은 거일 겁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런 방법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공인중개사법,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2개의 과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과목으로 소문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을 전공한 저조차도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과목입니다. 자, 그 이유는 6개의 법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6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주택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법은 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법이 위임을 받아서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과 같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동시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3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려 18개의 법령 자체를 공부해야 된다는 특징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법들은 모두 특별한 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의 토대가 되는 민법적인, 즉 리걸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과목 중에 마지막 한 과목은 50분 동안 그냥 보는 과목이 바로 공시법이었죠. 자, 이 과목은 공시법과 세법이죠. 이 과목은 지적법과 등기법이라고 하는 2개의 법으로 공시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등기법이 상당히 어려운 법입니다. 지적법은 조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등기법은 굉장히 많은 고도의 능력이 좀 필요로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는 세법 역시 우리가 국세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양도, 소득세와 같은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공부하기 때문에 세법적인 능력이 좀 있어야지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 같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런 것 자체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공인중개사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는 사실 이런 과목 자체가 모두 부담스러운 것 자체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2개의 과목 자체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50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맞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물론 1년 내내 시험에만 투자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위해서 정진해 나간다면 50점이라는 과목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합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의사 같은 경우가 KMA라고 하는 의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바로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건 아니죠.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수련을 거쳐서, 즉 인턴을 거치고 그리고 레지던트를 거치고 펠로우 과정을 거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로 거듭나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업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과 같이 발 맞춰서 합격까지는 전략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것 자체가 훨씬 현실적인 공부이고 현실적인 대비책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뭐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은 최소 80점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 2과목 자체가 모두 50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잡고 갈 수 있고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을 50점이라고 놓는다면 자, 평균 60점을 받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80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180 나누기 3이니까. 자, 그러면 이 2개가 10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80점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됐죠? 자, 왜 그러냐면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실무적인 것이고요. 자, 아까 뭐였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자, 어떤 형식으로 개설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이전하고 폐업을 하는지
또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중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벌은 어떤 형식으로 부과받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실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공부만 해줄 수 있다면 80점이 아니라 사실은 90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마지노선으로 놓을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달성해 낼 것이고요. 저의 목적은 바로 90점에 있다. 이런 형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실제 기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법도 그렇고 부동산학개론도 그렇고 다른 법들, 뭐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공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시법도 마찬가지고 모두 중요한 과목이고 공인중개사로서 갖춰야 될 필요한 양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자, 그때 너무너무나 필요한 바로 과목 자체가 중개사법과 중개실무라는 점,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만든다면 조금 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 공부할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좀 기반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항상 그럼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죠?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시험이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80점에서 90점 얘기했던 것은 철저하게 시험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그렇지만 재미있는 부분도 간혹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시간은 지금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지금 1차가 합격되신 분들은 3과목을 공부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합격을 노리시는 분들은 5과목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민법이라는 과목,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모두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쪽에다 집중 투여할 시간 자체를 굳이 이 과목 자체가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과목에다가 오히려 학문적으로 투여하는 것 자체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시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수업의 목적도 시험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 이거야 뭐 2번 얘기해도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시험 중심으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갈 거라는 거. 다만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단원으로 만들어서 기간으로 얘기했을 때는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토대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출문제로 덮어서 자신의 실력 자체를 배양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법령 기반 출제라고 하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령을 보면서 법령에 맞춰서 이론적인 거를 쌓아갈 거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1차, 2차 과목 중에 법학적인 것이 아닌 것이 하나밖에 없었죠. 아까 공인중개사 외에 그 일반적인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 이것은 학문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 외적인 과목들은 모두 법학적인 것이 들어가고요. 바로 법령 기반 출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공인중개사법과 그 다음에 중개실무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공부, 즉 법령 중에서 중요한 법령 위주로 공부하기보다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유기적인 공부 형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강의와 기본서를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공부할 때는요, 예습 같은 경우는 저는 죄송합니다만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습하게 되면은 물론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을 위한 공부는 예습이 맞을 수 있고요. 100점을 노리는 과목, 그리고 반드시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습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고마운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것 자체가 제가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략적인 공부라는 점에서 예습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받았다면 그 자체를 기본서로 정리하는 복습 위주의 공부 자체, 그리고 복습도 전략적인 복습 위주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즉 그런 길 자체를 만드는 거를 같이 모색하기보다는 제가 부탁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주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타 과목과의 적절한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는 점,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회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2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항, 그리고 중개실무에서 6개의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앞에서 소개할 때는 이쪽에서 30문항이었다고 했었고, 이게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다고 했었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라고 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연동돼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 법에서는 출제 기관에서는 70%를 출제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실무 쪽에서 30%를 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6문항 또는 5문항은 기존의 출제 원칙보다 좀 적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할 때는 한 6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법적인 부분에서는 뭐 32문항에서 34문항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세 개의 나눠져 있는 과목 자체가, 그죠? 이게 모두 하나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모두 유기적이라는 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요. 모두 하나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잠깐 볼까요? 일반적으로 박스형 문제라는 것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10문항이나 출제가 됐었네요. 예, 두 번째 판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례도 10개의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판례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부담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근데 법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항상 판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10문항 정도의 출제지만 이 문항은 모두 리딩적인 문제주로 출제가 아직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도록 합시다. 자, 민법 같은 과목, 1차 과목인 민법 같은 과목은 40개의 문항 중에서 판례가 최소 30문제 이상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례에 대한 굉장히 집요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중개실무 같은 경우는 이론을 바탕으로 판례를 집어넣는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판례 특강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 형식으로 준비한다면 10문항 모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여태까지 출제가 됐었던 28년 동안 출제가 됐던 거를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기존의 기출문제가 74%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죠? 작년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서 적어도 40문제 중에 4분의 3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30문제 이상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응용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 자체가 한 26%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목적이 몇 점이었죠? 최소 80점이고 90점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기출문제만 정리해도 한 75점 정도는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출문제 자체를 단순하게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초나 기본이나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수업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유형까지도 모두 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최소 80,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90점 이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점,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앞에서 봤던 거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사례 문제의 출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 자, 이것은 지금 공인중개사법과 중개실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례 문제가 많아진다는 점은 난이도의 조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자, 결국은 공인중개사 수급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어렵게 내버리게 된다면 뭐라는 거죠? 합격생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난이도 조절을 일반적으로 사례 문제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볼 거라는 점. 두 번째입니다. 박스형 문제도 마찬가지죠. 박스형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 조정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데, 박스형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의 주력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순한 암기 내용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중개 실무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개 실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안에 있는 중개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의뢰인에 대해서 의뢰를 받은 이후부터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자체를 만들어내고 돌발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입체적인 공부를 해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3개 정도가 어떤 우리 과목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 공부 자체의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요, 우리 메가랜드에서 진행하게 될 그런 과목의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두 번째가 기본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가 심화, 네 번째가 기출문제, 다섯 번째가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동형 모의고사와 기출의 복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이요. 자, 개념이라는 말 자체가 뭘까요? 법학은 개념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학적인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숙지하는 그런 거를 이 시간대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즉, 이거를 개념 또는 용어를 잡는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숲이라고 하는 것, 과연 그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개시무라고 하는 숲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길을 주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초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은 이런 개념과 용어를 기반으로 점점 더 체계적인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숲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이 되겠죠. 숲을 조망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기본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심화 과정은 뭐죠?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로 가는 거죠. 심도 있는 공부로 가게 되는 거고요. 심도 있게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자, 심도 있는 공부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숲의 조망을 넘어서서 이제 나무를 보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에서 나무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시 나무에서 숲으로 갈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기출문제를 풀 때는 기존의 기초와 기본과 심화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풀어야지만 실력이 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기출문제, 이 부분 자체가 네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출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단원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 자, 1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먼저 시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숙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중개에 대한 얘기, 또 윤리에 대한 얘기, 이런 형식으로 단원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을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동형 모의고사란 뭘 의미하냐면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란 말로써 자,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봄으로 인해서 실력을 체화시킬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동형 모의고사와 기존의 기출문제 자체를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수업의 목적이고요. 이렇게 진행됐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목적으로 잡았던 90점 이상의 실력을 반드시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로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기부여. 네, 사실 저도 뭐 굉장히 많은 그 고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건 동기가 없는 시험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해야 되는지, 항상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그런 자격시험은요, 예전에는 사실은 복덕방, 뭐 그 전에 뭐 객주, 거간, 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직업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 사법시험이 있고 그런 제도에 있어서 사법시험의 합격자들은 변리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을 다 줬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기의 준비입니다. 자, 무기 준비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정의는 무엇인지,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거를 무기 준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기 준비는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동기부여와 그리고 무기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치밀하게 공부계획 쌓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업을 할 때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수업에 동기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방법이 된다면 긴 수험 기간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조금 즐거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험은 실력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합격은 전략입니다. 자, 실력을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공부를 통해서 반드시 합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수업의 목적이고요. 이것이 달성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세상에 훨씬 더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